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오늘 오후 함께하면 5시에 한남동 됩니다. 후보를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정감도 모자라 됩니다. 한탕길까지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한 줌의 동정도 갖지 못한 함께하면 됩니다. 짐 쌌으면 바로 나가면 함께하면 됩니다. 시간입니까? 시간까지 공지하고 참으로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당장은 아크로비스타로 가지만 단독주택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참으로 호수에 달그림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부부가 가야 할 곳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국립호텔이라고 불리는 교도소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은 뒤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른 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겨우 3년 동안 저런 짓을 했는데도 만약 5년 다 채웠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아니 먹을 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기 저 화면에 아귀찜이요. 예, 저거 다 만들어진 거 데워만 먹는 건가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 먹어봤는데 그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일단 다 돼 있어서 바로 드실 수 있는데 되게 아귀찜 집에 가면 콩나물만 막. 콩나물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콩나물도 다 들어있긴 한데 그 살이 2kg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좋고 더군다나 이 아귀를 되게 냉동 아귀들이잖아요. 당일날 잡은 거 바로 이렇게. 예. 진짜 맛있겠네. 아니 새로운 광고 연출 방식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아니, 던지면 제가 저는 짜진 건가요? 야, 이거 독특한데 이거 독특한 방식인데? 오, 좀처럼 이런 식으로 쑥 들어오네 그냥. 저는 이렇게 궁금한 거 저렇게 저기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종욱 원장님은 안 드리고 김유정 의원님은 내가 하나 선물할게요. 큰애 때 한 5, 6개월까지 입덧을 거의 못 먹다가 아구찜이 진짜 아, 먹고 싶어서 아. 정말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지금 저 광고를 그래요. 보니까. 광고 봅시다. 근데 그 아귀가 맞잖아요. 근데 왠지 아귀찜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아구찜이야 맛이 있을 것 같고. 아구 먹을 수 예. 있습니다. 골프도 골프 그러면 왠지 좀 공이 재미없을 것 같아. 골프 그래야 돼. 예, 금요일입니다. 벚꽃이 뒤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여의도의 봄꽃 축제 내일까지인가요? 아주 지금 완전 만발해가지고 꽃길이 참 좋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번 걸어보실만 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사랑하시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참 좋은 시를 멋지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분 뜻을 여쭙지도 않고 했는데요. 문웅 서예가 문웅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수집가이시기도 한데요. 조동화 선생님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글씨가 참 훌륭하시죠?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참 시가 그렇게 훌륭해요. 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은 그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 귀한 작품을 이렇게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찾길 바래님, 오늘이 본방사수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차 멀리 가서 근무합니다. 은퇴 나이가 되었지만 다행히 경력을 이을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방사수는 어렵지만 반드시 제 방은 꼭꼭꼭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세우는 나라 우리 국민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셨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또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 일하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이죠. 찾길 바래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홀로님, 윤석열이 오늘 5시에 나간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숫자 5자를 무지 좋아하는 것 같네요. 5시에 나간다는 거 보니. 그랬을 겁니다. 이거 나가는 것도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했을 거예요. 아이고 참 어휴 징글징글해.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분 오랜만에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네, 왜 안 불러주셨어요? 아이고 참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한 3주 한 달 거의 뭐 한 달 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가 좀 잘 안 되고 꼬여가지고 늦어졌는데 이렇게 뵈서 반갑고 아마 곧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예. 지금 새로운 PD가 아마 또 오게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방송이 오마이인가요? 장윤선인가요? 네. 그거 하고 오죠? 네. 예. 편의점 갔다 올 겁니다. 자, 오늘 윤석열 드디어 이제 퇴거하는데 그 일주일 됐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참 뻔뻔해도 참 유분수지 말이죠. 그 안에 그 있으면서 짐 빨리 싸서 나가야지 파면된 자가 뭐를 사람 불러가지고 참 그거 어저께는 전환기일이 뭐 불러서 저기 했다는데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면서 참 그걸 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청년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뭐 되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고 윤상현도 같이 갔구나. 아휴. 김유정 의원님. 예.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크게 기대한 바도 없고 우리가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승복이나 속죄나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무슨 동네 잔치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거기 눌러앉아서 지금 정치 계속 하고 싶어서 어떻게 떠나나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56시간 만에 퇴거를 했는데 그때도 국민들이 진짜 아우성이었거든요. 당장 나가야지 왜 그러고 있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173시간 38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목불인견 아닙니까? 하는 행태가. 거기 좋다고 또 다녀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소위 그 단체장들이나 또 중진 의원들도 덩달아 너무 한심하고요. 알만한 사람들이 더 한술 더 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한심하죠. 이 상황에서 지금 윤심 팔아서 뭘 해보겠다는 건지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훈이 아이디가 훈이님이신데요. 윤석열 대통령님 재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신 네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죠. 훈이님 환영합니다. 우리 정어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데요. 다만 이제 훈이님한테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 오신 김에 한번 우리 정치 1번지에서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과연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는지 더군다나 내외분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정식님이라고 계셨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계속 막 윤석열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정어리원들께서 안아주시고 정말 뭐가 옳은지 잘 판단해보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정식 님도 그 실체를 알고
정말 깨어나셨어요. 훈이님,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잘한 거, 잘못한 거, 이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으세요. 오늘 5시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나갈까 궁금해요. 김성환 평론가님. 또 뭐 나가다가 내려가지고 오늘 또 뭐 앞에 나와 있으면은 뭐 또 쇼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손을 흔드는 정도로 인사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관념을 아예 고정관념을 다 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지자들 앞에서 뭐 주먹을 불끈 쥐고 좀 걷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지부조화 상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아직도 관저에서 보수 유튜버 방송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아직도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난 기죽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김건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발언이 소개가 됐어요. 최근에도 밖에, 그러니까 거리 시위에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데 뭐 기죽을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김건희도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관저에서 매일 대통령실 조리사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같이 밥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랬겠죠. 근사한 요리 펼쳐놓고 국민 세금 펑펑 써가면서 이 과거 이 폐위된 왕들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계속 보일 거고요. 대선 국면에도 계속 자기가 후보 낙점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거라고 좀 봅니다. 이기용 칼럼 저도 읽어봤는데 김건희 비난하려고 썼는지 이재명 대표 비난하려고 썼는지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가려면 진작 짐 싸가지고 바로 나가야지.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뭐 이것저것 밥도 먹고 또 뭐 심지어 파티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김종 원장님 그런 거 다 정말 청구해야 됩니다. 아유,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씨 아버님께서 왜 고모수로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국민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떤 평가가 나올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중이 없는 사람이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하고 나가는데 현직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 내일 청와대 개방하니까 빨리 나가쇼. 나 잘 모르겠어. 라고 대변인 통해서 시켰고 그것 때문에 저희 그날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파면을 당해놓고 뭐 170 몇 시간 있었다고요? 113시간 38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다라는 짓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대선에서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너 한번 나가볼래 대선 이런 얘기를 한거나 또 전환길 이 사람 불러가지고 어찌 보면 이후에 자기의 어떤 아스팔트나 기독교 또는 극우층의 어떤 그립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러서 그런 사진을 찍거나 그래 놓고 또 전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요번에 윤석열 돕다가 직장도 잃고 친구들 지인들 다 잃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저렇게 옹호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자 한번. 그래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네가 한번 당해봐라. 저는 그런 걸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랄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자가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진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런 것을 선례로 남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생각해서 그 후임자들이나 아니면 그 똘마니들이 동일한 행동들을 또 하게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도록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꼭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쁜 하늘님 고무호수가 아니고 철봉으로 맞았어야 했는데. 그럼 죽습니다. 김은숙님 넌 파면된 거야. 그러니까요.
개구리님 오늘 처음 방송 듣네요.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했어요. 정치 1번지 좋은 방송이네요. 개구리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공직자한테 가장 센 벌이 파면이죠. 파면되면 지금 이제 사실 윤석열은 경호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전직 대통령 법에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워낙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뤘던 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순 세력이 납치해가지고 저기 뭐 고문해서 뭐 이런 거 비밀 캐내면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경호를 붙여주는 거죠. 뭐가 이뻐서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짐 싸서 바로 나가야 될 자가 거기서 파티를 하고 사람들 불러서 만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분탕질이라고 합니다. 분탕질. 이자가 국정을 얼마나 농단했습니까? 국정농단 뜻이 뭡니까? 사전에서 보면 좋은 자리에서 이익을 독점하듯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 얼굴 참 더 안 보고 싶죠. 그런데 한번 좀 정리하고 그럴 때는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국정농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정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김유정 의원님, 저자 때문에 국어사전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야 이러다가 이제 이 국어책도 바뀌는 건가? 국어사전도 바뀌는 건가 이랬잖아요. 수능도 킬러 문항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전문가시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런 또 마음까지 쏟아내게 했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고 김건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거는 그냥 나를 잠깐 도와준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한 가지 변함없는 거는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지일관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참 변함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계엄 내란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이렇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고 윤석열도 나 두껍게 한덕수 총리도 나 두껍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요, 네 분 패널 다 김 씨예요. 그러네요. 삼김이었는데, 사김이네요. 삼김이었는데, 사김이 됐네요. 저는 경주 김갑니다. 그래요? 네. 성을 받고 싶다고 저는 광산. 광산. 네. 또 다 보는 다르시네. 아니 그러니까 김해? 이걸 또 그렇게 다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 그분한테 청풍입니다. 너무 그냥 해보는 거지. 뭐, 그것도 청풍입니다. 저는. 성풍. 진짜. 다 다르시네. 저는 김해 김갑니다. 다 달라요. 오, 다 다르네요, 또, 더군다나. 시가 다 다릅니다. 와. 아니, 사실 이제 김성한 평론가님 같은 그 생각 참 옳죠. 제가, 그분이 성함이 연변과기대 총장 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때 취재를 갔었어요. 가지고 총장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내 고향은 대한민국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참 머쓱했던지 참 죄송했던 생각이 나는데 자 그렇고 오늘 5시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나가면 되지 또 시간을 고지를 해요. 모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왜 안 나가냐 도대체. 네. 그동안 그런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저걸 숙박비 받아야 된다. 이틀까지는 봐주지만 3일째부터는 숙박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루라도 먼저 나간다는 얘기를 먼저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 시야는 알려줘야 뭐 이제 나갑니다. 하도 안 나간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 목적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근데 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크로비스타로 가는데 반려동물이 11마리나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어른 둘이 살면 그 자녀가 없으면 이사가 그렇게 번거롭지 않잖아요. 어른 둘이 뭐 자기 짐 챙기면 되는 건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개 고양이 짐이 많아서 자녀는 없지만 개 고양이 이게 챙길 게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시던데 사실은 아크로비스타 같은 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그 주민들에 대해서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리고 개, 고양이 11마리가 뛰면 그 아랫집은 정말 폭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아니 저는 왜 거기 양평 쪽으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양평 쪽에 그 처가에 땅도 많고 거기 근처에 빈집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면 이웃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뭐 한적한 곳 요새 싸고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주지를 또 어디로 옮긴다고 할지. 근데 아파트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왕에 서울구치소로 빨리 가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사실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관저 뭐 수리한다 그러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있을 동안에는 주민들도 우리 아파트에서 대통령이 나왔네 하면서 그리고 또 한시적이니까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호 다 설치되고 이제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잠깐이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파면되고 온 이 전 대통령은 수치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런 자가 나왔다는 것도 수치이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을 거고 게다가 반려동물도 그렇게 많은 가운데 앞으로 경호 검문 검색을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치를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경호원 40명이 그 주변에서 지금 40여 명이 경호를 맡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데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반려묘가 있는데요. 11마리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걸리지는 않아요. 뭘 챙길 게 있습니까? 먹이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만 챙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뭐 경호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의 특성을 볼 때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관저를 얼마나 어떻게 꾸며놨겠습니까? 온갖 미술품 다 걸어놓고 온갖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거 다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거 없애는데 굉장히 저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뜯어서 옮기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물론 관저에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 문제라든가 그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시설들을 설치해놨을 거예요.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태연하게 국민의 모연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한 김에 그냥 핑계 삼아서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사 구분도 없고요. 공복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때도 그렇게 했던 거죠. 뭐. 뽀꼬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네. 윤석열 부부 깜빵 갈 텐데 강아지들 어떻게 하냐? 유기견 보호소로 가야 되나 입양해야 되나? 이것도 참 곧 현실로 닥쳐올 걱정거리네. 알아서 해야죠. 최은순 씨 집으로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 동물들한테 무슨 못할 일이에요. 그 맨날 따르는 적인데. 정필성님, 근조 화합만 없지 5일장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5시에 상여 나간다 생각하고 잘 지켜봅시다. 이제 가면 언제 교도소 가나 어야 디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직적인 증거인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소위 관저 또는 안가에 대한 CCTV 작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증거인멸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안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안가를 중심으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음모 자체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이유는 12월 4일 날 4인 회동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의 어떤 만남 자체가 내란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 또 그다음에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한 이걸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조지호 김봉식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가지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공간도 안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가를 중심으로 내란을 사전에 음모했었고 예비했었고 그걸 통해서 실행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기록원장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국가기록원장으로 예정된 사람이 이 기록 증거인멸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후에 내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란이 일어난 공간에 대한 이 증거를 갖다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이 조치를 통해서 이걸 지금 없어진 것도 복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예를 들면 그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내란의 전반적인 실체 중에 일정 부분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남동 그 소굴은 범죄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거기에서 저질러졌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일단 민주당은 확실하고 홍준표 시장도 거기는 뭐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짓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도 다 파헤치고 그러려면 윤석열 빠지고 나가면 거기는 뭐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은 봉쇄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죠. 거기와 또 말씀하신 안가 그쪽은 현장 보존을 하면서 범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예상해 보면 차기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당분간은 다른 쪽에 있는 그 범죄 현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안가에 머물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치유하기 어려운 사고를 쳐놓은 게 틀림없죠.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실 직무실을 비롯한 이제 비서관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저 용산에 글쎄요 차기 대통령이 용산에 들어가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를 만들어 놨고 뭐 세종시 이전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또 상당한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라 정말 큰 사고를 쳐놨어요 보면. 그나마 임기가 5년 다 안 채우고 중간에 그 중단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말로 똥을 싸질러 놨습니다. 똥을 싸질러 그렇죠. 놨어요. 이 다리님은요. 김건희가 관저에 있는 기갑차 운전하고 싶다고 뗐으니 운전병이 운전하고 김건희가 옆에 타고 기갑차 타고 드라이브 했다는 것도 기함. 이것들이 3년 동안 국민 세금 팍팍 쓰면서 관저에서 대통령 놀이에 빠져 산 듯.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사가 났죠. 네. 그 내용으로. 카인드 JY님. 홍정원 차장이 오늘 시선 집중 나와서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던 국정원과 조태용 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심각해요. 조태용은 김건희와 문자도 주고받고 했다는데 지금 왜 조용히 묻히고 수사도 안 하나요? 홍정원 차장이 오죽 걱정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홍정원 차장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게 저도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국정원 맨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맥, 휴민트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그 국정원 사람들이 말 거의 안 하잖아요. 저 정도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으니까 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 이재명
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속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까지도 상상해서 그 폐악질을 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막아내고 조치를 취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이 그 헌재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승스님 입장하셨을 때 맞습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들 투입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정원 요원들이 왜 거기 스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투입이 됩니까? 그 다른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정원을 그렇게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끝나고 박근혜 넘어갈 때 그때 얼마나 국정원이 댓글 작업하거나 여론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정원의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게 될 거고요.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는 거잖아요. 차출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장관들이 다 앉아있는 상황이면 선거 관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관리를 할 생각이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좌지우지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저 경호팀에는 사실은 김건희 라인은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라인은 오히려 대통령 경호처에 남겨 놓겠다. 그리고 본인도 자리를 지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그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6월 3일 대선에서 뽑히는 당선자는 김건희 라인이 포진해 있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의 경호처로부터 당선자를 경호하는 경호팀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 빨리 해임시켜야 되는 겁니다. 직위해제시키고 역시 또 지금 구속영장 4번이나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보십시오. 박성재, 이완규 이런 사람들을 진작에 수사했으면 여러 가지 혐의들이 다 드러났을 겁니다. 내란 관여 혐의가. 그런데 그걸 수사를 안 해놓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박성재도 거기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헌재에서 기각이 되고, 이완규 같은 자도 휴대폰까지 바꿨는데도 세상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태용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여러 가지 증언들을 놓고 보면은 윤석열하고 바로 이렇게 내통이 됐다는 게 다 드러나 있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지금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니 어찌 이게 내란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초기 수사 실패인지 방기인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불소추 특권도 없고 그냥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 혐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 건이 있습니까? 명태균 건부터 해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소환을 교섭 중이다. 소환을 날짜를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봐준다. 그리고 지금 이게 파면만 됐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모두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파면됐다는 사실 하나만 달라졌을 뿐이지 총리 이하 전부 다 지금 위치가 바뀐 사람이 없거든요. 그대로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이완규도 한덕수 총리도 다 피의자인데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지금 대선 출마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건 너무 적반하장이잖아요. 이 상황을 빨리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딱 예를 들면
병력을 동원한 군인들로만 수사를 딱 한정했어요. 그 외에 퍼진 내용들. 실제로 군인들은 지침을 따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도를 누가 기획했을 것인가? 기획은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라인들, 핵심적인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병력을 이동했던 라인들만 수사하고 딱 끝내버렸어요. 노장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전혀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체 자체가 완전히 군으로만 딱 지금 포위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적어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황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아니 말도 안 즉시항고도 안 하는 검찰총장한테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 수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퇴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 같은 경우는 내란 수사를 진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또 따르게 할 수 있을 만한 검찰총장은 여전히 내란의 공범처럼 행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한 발도 안 나갈 수 없다. 그러면 2달 동안은 완전히 수사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내란을 방임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야당이든 어디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징적 조치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저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내란을 허용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건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국정원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빨리 좀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진짜 오늘 퇴거해서 이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재판을 계속 받아야지요. 참 재판이라고 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 안에 이제 대선도 있고 이 와중에 또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이렇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대선으로 넘어가 보죠. 이자가 지금 거기에 머무르면서 또 만찬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서용교 의원이 그 법사위 전체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저에 요리사들이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한밤중에 차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과연 무슨 파티를 했는지 저 장면 봐주세요. 차들이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더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파면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비우라며 김은혜가 나와서 왜 청와대를 비우지 않냐 그래서 청와대에 나와서 호텔에 있다가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파면당한 지 언젠데 내가 아크로비스타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나가지는 않고 요리사들이 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더 틀면 탑차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 11시에 차들이 주룩주룩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삿짐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판인데 조리사들이 그리고 뭐 파티 준비하는 차량들이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지금 거의 화면이 어디 뉴탐사인가 여기에서 준비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갑니까? 거기서 지금 파티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보면 진짜 억장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요. 아무리 김건희 씨가 요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 대선 때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장 보러 다니고 햇반 사러 다니고 그랬다고. 김치찌개도 자기가 끓여서 먹인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맛 생각나서 김치찌개 타령했. 우리가 부식을 하루에 끼니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버젓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할 줄 모릅니까? 참. 아니 윤상현 의원이 이제 종편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전혀 기각이라고 그러니까 인용될 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면 선고가 났을 때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그 윤석열의 소회를 전달을 하면서 전혀 생각 못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잔치 벌립니까? 그리고 이 헌재의 그 판결은 외압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저렇게 날마다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했을 거 아닙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취임도 하기 전에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김은혜죠. 당시 당선인 대변인 신분이었을 거예요. 취임한 그러니까 0시에 5월 10일 0시부로 개방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5월 10일 11시 59분까지 뭐 0시까지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청와대에 있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0시부터 개방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 그 전날 나와서 그 다음날 취임식 참석해야 되는데 호텔에서 자기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김은혜 대변인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저러는 거 아니죠. 저는 저 표정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딱 보면 너 한번 당해봐. 야,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야. 너 뭐 아무것도 없어. 너 문재인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는데 프로토콜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의전상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냥 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청와대 개방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 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나갈 때 곱게 못 나갈 거야. 온갖 국민들한테 저런 예를 들면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전 여기에는 끊임없이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원한 자체가 윤석열에게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자들이 3년 동안 통치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그 당시에 그 윤은혜라고 하는 당선인 대변인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그 표정은 누굴 반영하겠습니까? 윤석열의 의도를 반영하겠죠. 김은혜. 김은혜. 윤은혜 씨. 진짜 미안합니다. 김은혜.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청와대 개방을 한 진짜 이유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청와대 아니 어느 국민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한 국민이 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요구한 국민은 없어요. 본인이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간 거지. 그것도 10중 8구 어떤 돌팔이 점쟁이 말 믿고 청와대 들어가면 거기 터가 안 좋아서 삶아져서 죽어. 그러니까 거기 하루도 들어가지 마라는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인 무속인의 말을 믿고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99%잖아요. 그러면서 청와대 안 들어가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하루 일찍 내쫓게 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5월 10일 취임하는 첫날 0시부터 개방한다는 거를 이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가 그 시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안시설로 각종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청와대에 국군 통수권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텔로 내쫓은 건데 그 이유 때문에 더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쥐가 뭐 자기가 들어가기 싫어서 무속인의 말 믿고 엉뚱한 결정을 해놓고 그래서 청와대 안 들어가고 한남동 관저로 옮기고 청와대 안 들어가고 저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서 그래서 잘 됐어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게.
YG팍님,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탄핵 선고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내란이 일어나서 자카르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네요. 여기저기 프로에서 패널로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세 사람 탄핵한다고 3탄핵 주장한다고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방해하고 미루는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궁금하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답답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청와대 가면 돼진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 본인이 했던 말 저희 또 민주당에서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던 건데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 저 김은혜 대변인 나와서 얘기할 때 거의 청와대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더해서 돌려줍시다. 자, 이제 대선 우리가 이 왼쪽에 D-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5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은 한 20명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한 10명 내외로 줄어들었어요. 어제 뭐 한동훈이 출마 선언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한덕수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박지원 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한덕수 총리 나올까요? 지금 행보로 봐서는 나오는 행보죠. 나오는 행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일부러 흘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상과 누가 통화 알아요? 내용이. 그 통화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기밀인데 그게 버젓이 신문 일면 탑으로 나온 건 일부러 흘린 건데 그건 나오는 수순이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집회 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묶어서 이렇게 흔드는 분들에게는 트럼프 황제님이잖아요. 마치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차기 임금을 이렇게 낙점하듯이 그런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낸 것인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출마하냐고 물었다면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어봤자 6월 3일까지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돼?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겠지. 당신 출마해? 출마한다고 하면 이게 열흘이나 20일 후에는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내가 통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겠죠. 당신 출마하냐? 내가 이거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없어질 사람하고 내가 통화하는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여부를 물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한덕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소재로 이제 흘린 거죠. 제가 보기엔 거의 본인 주관적으로는 출마다, 이거는. 출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제가 볼 때 미국을 바보로 하나. 미국 정보력이라는 게 엄청난 정보력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내용 자체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 출마 이전에 내란 피의자 권한대행이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헌법 지키는 데 아니에요? 헌법을 파괴한 자를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재판관으로 보내는 행위들을 뻐젓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윤상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8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탄핵당하기 전에 빨리 나와서 대선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상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거의 윤석열의 입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맨날 일만 터지면 관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구쳐 들어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나와서 아스팔트에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너 탄핵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나와서 대선에 출마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한덕수에게 이런 내용 자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더라도 저 같으면 땡! 그만 얘기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나도 지금 내란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대선에 출마하면 야 우리가 다 내란 세력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 그런 짓을 왜 해? 나 그냥 2달만 조용히 있다가 갈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100%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 됐던 것처럼 한덕수가 출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상황까지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국민한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좀 하는 행위거든요. 한덕수가 왜 출마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지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란 세력이지 않습니까? 곧 죽잖아요. 주요 가담자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적을 뭐 공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뭐, 한덕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참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상상 못할 짓을 워낙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꿍꿍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뭐 떠도는 이야기는 뭐 이미 경선에 뛰어들어서 내부에서 경쟁해서 후보가 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더군다나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꽃가마 태워주지는 않으니까 결심하려면 이번 주 내로 해서 다음 주에 후보 등록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이쪽 후보 결정되면 무소속 후보로 나와가지고 단일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다 선수들인데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미리 정보를 주고 사전에 전화통화 뭐 조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덕수한테 너 나 진짜 나올 거야 라고 고민 중입니다. 뭐 이런 대화는 그냥 너랑 나랑 처음 통화하니까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짚고 넘어갈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리고 나올 만한 그릇도 아니고 마음은 굴뚝 같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뭐 일단 작업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자기 결심이나 결단 또 정치권의 어떤 변화 흐름에 맞춰서 내가 나올 판이라고 생각하면 대선 출마 선언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이제 하는 행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무 정지됐을 때 계속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뭔가 한덕수하고는 교감이 일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윤석열의 의중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을 사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직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거리 상태 되면 내가 헌법재판관 다 임명해버리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에 또 그 얘기를 통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8일날 밤에 통화를 했잖아요. 그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버리고요. CNN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라고 하는 매체에 흘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조선일보에다가 흘리면은 굉장히 강성 지지층한테만 소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아일보한테 흘리면은 동결이라고 불리는데 보수층에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껴있는 중앙일보한테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을.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뭔가 판을 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동아일보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뜻이 있는 거지. 김성환 평론가님의 이런 날카로운 분석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김성환의 진짜 석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좀 기대해 봅시다. 그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덕수 총리의 부부는 놀라울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아요. 정말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얼른 떠오르는데. 예, 일단 뭐 그 무속에 대단히 심취해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렇다고. 두 번째는 그 남편들이 거의 처가에 얹혀 사는 거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그
부인의 입주 가정교사로 처음에 인연이 맺어져서 대릴 사이구나.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편들이 다 일종의 대릴 사이 비슷하게 처가로 들어간 케이스들이에요. 그리고 부인 말에 꼼짝을 못하고 그 부인을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무속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식 그리고 없고. 자녀가 없고. 자식 그렇죠. 없고. 네. 한덕수 씨 부인도 뭐 미술 쪽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화가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가 이제 중앙일보 말씀하시니까 홍석현이라는 인물, 이 홍석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줬다라는 내용 자체를 떠나서 홍석현 전 그 사장 같은 경우 상당히 예를 들면 대선에 욕심이 많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었고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일보에 던졌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홍석현, 윤석열, 그다음에 한덕수 이런 라인들에서 내용들이 돌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홍석현 회장은 자기가 나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겠죠 본인은. 자기가 나가고 싶어 한다고. 그게 매번 나오는. 네, 이번에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회장이라. 그 사람은요, 삼김 때부터 자기 나오려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한덕수 총리와 이런 모종에 이미 좀 얘기가 조금 되고 이렇게 이 빌드업하는 과정이었다 치면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불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지금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 완전히 그럼 너는 그냥 페이스메이커나 해라 뭐 이런 얘기라는 건가요? 관저에 있으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갈 생각이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이런 게 본인의 의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완기 법제처장을 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를 실행에 옮긴 게 한덕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짜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관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 정권을 넘나들면서 관료 생활을 50년 했는데요. 넘게 했으니까요. 근데 아마 관료 생활했을 때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평가들을 어느 한 진영에서든 진짜 대통령 모시듯 평가를 받았잖아요.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그러고 한덕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에서. 갑자기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기대가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 한 40명 정도가 한덕수 쪽으로 우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보니 내가 나가도 얼마든지 해볼 만한 도전할 만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무엇보다도 한덕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한덕수 역할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 내가 지금 심판인가 선수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수로 뛰려면 뛰라고. 이은주님, 한덕수 씨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그 발성으로 하는 연설도 듣고 싶고 그 비리비리한 체력으로 대선 일정 소화나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중간에 끌려가서 감방행위 된다면 더한 꿀잼이지요. 나오라고 할까요? 오늘 그 아까 홍장원 차장 그 방송에 나온 게 상당히 화제가 되던데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거 이게 정치적 방향이 보이는 것 같다. 선거 관리가 걱정이 된다. 혹시 그 녹취가 있나요? 예. 이런 본인이 선수인지 심판인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김영일 님이요. 한덕수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나 이렇게 짧은 멋있는 삼행시 좋아해요. 김유정 의원님. 한심한 인간. 덕수 씨. 수갑찰 준비나 해라. 좋다. 아니 근데 이 이완규라는 사람의 인물이 그러니까 최광욱 전 의원 말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맨 처음에는 이종석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지금 이완규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영식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완규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데에 그 속마음은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퍼를 넣어서 추경호가 얘기를 했겠죠. 아무리 추경호가 한덕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최근의 일련의 흐름 같은 경우도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신 선거 기간 동안에 농단을 부리거나 아니면 지금 조기대선 이후에 패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기대선 이후든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법률적으로 아니면 수사적으로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거나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사단에 나가지 않게 되면 앞으로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상당히 지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라고. 들어와.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한덕수가 2%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금요일은 특별한 초대 손님 없이 이렇게 김간의 네 분하고 하는 겁니다. 김밥집인데요.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던데 또 뭐 어디 다른 데도 나온 게 있던데요. 문화일보 보니까 에이스 리서치인가? 제가 근데 여론조사 나온 거 여러 가지를 보지만 소개는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하나를 쭉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37%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제목 보니까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다 과반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별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갤럽하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37, 김문수가 9, 홍준표 5, 한동훈 4, 그리고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2, 이낙연, 유승민 1, 이낙연 전 총리가 1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유승민 의원이 1밖에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네.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2등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놓고 그러니까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오픈해서 물었을 때 11%인가 뭐 하여튼 2등을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여야 합쳐서 다 이제 이거 주관식 답변이거든요. 갤럽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위를 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포션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쪼개간 다른 주자들이 다 쪼개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물으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얼마 안 잡히는 거고 국민의힘 주자들만 놓고 물으면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중도층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3월 4주하고 비교하면은 지지율이 3월 4주 때 34%였는데 지금 37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재명 지지율도 많이 올랐어요. 75에서 81로 올랐고요. 특히 중도층이 34에서 4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은 거의 똑같아요. 8에서 9.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움직인 게 보이는데요. 22에서 27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쪽으로 조금 쏠려가고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확고하게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중앙일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하고 별도로 중앙일보하고 자체적으로. 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도 중도층 표심 변화가 확연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2, 김문수 12, 홍준표 9, 한동훈 6, 오세훈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달 전 조사를 했을 때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한 12에서 18% 정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좀 높았거든요, 지지율이. 그리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했던 거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 홍준표가 54대 32, 이재명 대 오세훈은 56대 32. 나머지 국민의힘 지지율도 후보들 지지율도 다 29에서 30대 초반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양자 대결 구도 안에서도
54에서 58까지 정도 나와요. 이건 사실은 대선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확실하게 쏠려 있다. 1월 달에 조사했을 때보다 더 많이 쏠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쁜 신호가 아니다. 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중도층 확장을 많이 이제 또 신경을 쓰고 또 그게 사실 뭐 중요한 승부처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영상 메시지 출마 선언하는 영상 메시지 봐도 중도층을 향해서 이렇게 소구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변화가 한 1번, 그러니까 첫째, 둘째 변화가 있었고 이제 요번이 세 번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으로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유연성들을 얘기하면서 중도층들의 지지가 있었고 1차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2차는 헌재가 결정을 하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 헌재 결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던 층들 같은 경우가 이재명 지금 전 당대표에게 지지를 갖다가 하는 이동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게 핵심적으로 내용이 그죠. 잘사니즘을 넘어서,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욕망이 뭐냐? 일단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층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정치,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국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오늘 했으니까 내일부터 중도층과 또는 합리적인 보수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냐에 따라서는 어쩌면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52, 53대 한 30에서 35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무응답층을 빼면 제가 볼 때는 55%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엄청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아니고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한 어제 오늘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이 내용들에서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 이재명 전 당대표는 매우 좀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메시지로 잘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어제 영상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내란을 제일 먼저 앞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 국민의 그렇죠. 도구.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대한 국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국민이라고 돼 있죠. 헌법 전문에 나와 예.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제왕적인 그 독단적인 국정 운영, 제왕적인 대통령의 그 이미지, 그러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내란까지 일으킨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대척점에 서 있다. 굉장히 낮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용주의하고 먹사니즘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그걸 물어봤어요.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경제회복 활성화가 48, 국민통합 갈등 해소가 13, 민생문제 생활안정이 9, 계엄세력 척결이 8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순서대로 쭉 외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요. 경제회복 활성화하고 민생 생활안정이 합치면은 57이 나와요. 사회 갈등이 13이고요. 그 다음에 계엄세력 척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좌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이 제대로 국민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민생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어제 영상하고 딱 국민들의 여론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영상 안에서 배치를 했다. 요 기조로 그대로 가져나가면서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매출이 반으로 꺾였어요.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 사실은 죽겠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작년 12월부터 정말 매출이 반으로 그냥 팍 줄었어요. 근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 성향을 따라 떠나서 이제는 생존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는 갑자기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그런 의미에서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중도 소구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당과 상관없이 지금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만 해도 갑자기 개헌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걸 갖고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란 척결이 먼저다, 아니다, 개헌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맞아, 이거 내란이 계속 중이네, 내란 척결이 중요하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독주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큰 실수를 안 하는 관리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김영남 의원님 지금도 개혁신당 소속이신가요? 그럼요. 당비도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할 것 같은데. 거기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부담스러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지금 가장 화두가 될 것 같고 대선 후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공약 전쟁에서도 경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 이후에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을 때 주가 좀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이 정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런데 그래서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시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월 수입 10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90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그 출사표의 여러 가지 함의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면 다음 정권의 국정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어제 영상 중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이요. 이재명 전 당대표가 나는 헌법주의자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민국은 뭐냐? 백성의 나라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만 해석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형태의 국채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우리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국민이 뭘 했느냐? 반제 독립국가를 만들었고 반독재 민주국가를 만든 주체가 대한국민이라고 헌법 전문에 있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해석과 대한국민이라는 용어는 나는 헌법주의자이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맨 앞에 나왔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용어랑 맨 마지막 문구가 완전히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국채와 정치에 대한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선 구도는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지요. 새 정부 들어서면 줄줄이 지금 수감돼야 될 사람들이 좀 발악을 하겠습니까? 뭐 별짓을 다 해보겠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여론조사 봤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이재명한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 일정이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규칙을 보니까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2명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뽑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4명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뭐 막 나오잖아요. 오히려 요즘 안 나온다는 게 뉴스가 됐더라고요. 원희룡, 김태흠은 언제 나온다는 얘기나 있었어요? 다 참나. 한 줄 나왔어. 다. 오늘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더만.
요즘 이게 재미입니다. 저도 불출마합니다. 저도 불출마합니다. 이게 요즘 아주 당일단체장 국민의힘 소속 12명 중에서 8명이 나온다고 그랬다는데. 박형준도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간다고 말 꺼냈다가 그냥 이제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그냥 이력의 한 줄로 나 대선 출마 선언했다 이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제일 웃긴 게 김기현 불출마 선언이야. 누가 물어봤어? 자,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 네 분 나오셨으니까 한번 전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궁금한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4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4명 누구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분석의 대가 김영남 의원님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판을 흔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마 권유를 받아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판을 흔들려고는 하겠지만 판을 흔들 수 있을까는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기존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국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4명이 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명이요. 오세훈, 한동훈. 그러면 내친 김에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지만 여기에서 2명으로 좁힌다면 누구를 제일 유력하게 보십니까?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선에 양자대결을 올라가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김조국 원장님. 상동입니다. 아, 왜냐하면 50대 50 구도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 구조 자체 경선룰 구조 자체는 저는 윤석열의 그립감을 매우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아마 김문수, 홍준표 이 대결 구도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의아한 게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의 의중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원희룡이 안 나오고 나경원이 나간다. 예. 나경원이 나오는데 나경원이가 그 전에 만났다. 그것은 윤석열 뜻이 나경원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경원이 4명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누굴 제낄 수 있느냐 따지고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4명 중에 1명을 제끼고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오세훈 시장을 5등 이하로 떨어뜨리고 4등으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는 건데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정치 이력에서 여러 번 붙었습니다. 당내 경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번 붙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나경원 의원이 이긴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서울시장도 그렇고. 예, 여러 번 붙었었죠. 사실. 근데 두 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한동훈이 아무리 정치적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대표도 되고 그랬는데 양자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역시 저는 룰에서 매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훨씬 힘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게 1차 예선은 여론조사로 하지만 2차와 결선은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50%를 물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타당 지지자들은 다 제외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단히 불리해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후보들이 뭐 15룡, 20룡 하다가 지금 확 줄어든 이유는 1차에서 4명만 뽑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8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걸러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15명, 20명이 아마 그대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4명 뽑는데 기타금 3, 4천씩 내고 이렇게 할 사람 그것도 좀 아까운 것 같고 한 줄 나면 그걸로 됐다라고 만족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한 10명 밑으로 후보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좀 반발도 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저는 4명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한동훈 똑같은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 4명 안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된다면 오늘쯤은 갤럽에서 이름이 좀 나와줬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너무 부진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소위 윤심팔이 이런 걸 하고 싶지만 국민의힘 당원들도 저는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한동훈의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예.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리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당원 50에 여론조사 50인데 여론조사가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당원 여론조사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당원들 사이에서 어떤 지지를 받느냐 이게 그냥 전적으로 다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결국 4명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거냐인데 오세훈이 들어갈 거냐 나경원이 들어갈 거냐 한다 그러면 저는 나경원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왜냐면 오세훈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보수층에서 많을 거예요. 중도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하고 갤럽 조사한 걸 보면요. 중도층의 오세훈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중도층이 한 4%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원 지지율만 끌어올린다고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당원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까지? 한동훈은 전 못 들어간다고 봐요. 4명에? 예.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들어가. 오세훈, 나경원, 네. 한동훈이 안 들어간다? 예, 한동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4등까지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결선에는 못 올라갈 거라고 본 게 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보니까 대표적으로 내건 게 그겁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2028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예.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서 그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실시하자. 4년 주기로.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죠. 근데 중간 선거라는 걸 이른바 합니다. 그거는 하원 의원 2년 임기인 사람들을 전부 다시 뽑는데 언제 뽑느냐? 정확하게 대통령 4년 임기 딱 중간에 뽑아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분리해서 이른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그래서 시기를 별도로 분리하되 대통령 임기 딱 중간에 하원 전체를 다시 뽑는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뽑는 중간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가 체크 앤 밸런스잖아요. 아니 근데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28년에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을 가장 심지어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을 한쪽으로 매번 몰아주는 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권력을 집중하는 거로 개헌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안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고요. 어제 그 출마 선언할 때의 자세도 막 이렇게 건성건성 건들건들 막 이런 모습도 원래 기아가 그러잖아요. 예, 좀 진중한 모습은 아니어서 좀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지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윤심은 원희룡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하다가 총선 소위 말아먹고 나왔는데 되겠냐라는 당내 비판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엔 63% 얻었어요. 그 안에서 한동훈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그 내용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도 갖추지 못한 그런 발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걸로 조금 표가 갈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 때. 그렇게 하면 이게 좀 한동훈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한동훈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 주면 뭐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오세훈 같은 경우인데 원래는 가장 유력하다고 봤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게 원래 없었나요? 아니면은 명태균 영향이 큰 명태균 건가요? 플러스 토어제 헛발질한 그런 거 거, 큰 거죠. 그 두 가지가 크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죠. 맙소사님, 저도 불출마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저희 다 불출마잖아요. 아 그래요? 챌린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저도 오늘 폭탄 선언 할까요? 예. 저도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폭탄 선언 하려고 그랬는데 김정욱 원장님이 탄탄하게 말리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 다음 주에 폭탄 선언합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김수환 평론가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